2011년 12월 19일 미국의 한 법정에서 내려진 무죄라는 판결에 중앙에 서 있던 마이클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 크리스틴을 살해했다는 누명으로 25년 가까이 수감돼 있던 그는 이제야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것일까요? 25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마이클과 크리스틴은 1976년에 미국 텍사스에 있는 스티븐 F. 오스틴 주립대학교에서 만났습니다. 그녀에게 첫눈에 반한 마이클은 파티에 함께 가자며 작업을 걸었고 얼마 뒤 둘은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둘 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 가끔 부딪히고는 했지만 그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랬기에 마이클이 모종의 이유로 학교를 중퇴하고 오스틴으로 갔을 때 그녀 역시 그를 따라갔습니다.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 지인들이 그들을 가리켜 했던 말이었습니다. 1979년 4월에 그들은 결혼했고 마이클은 식료품점에서 크리스틴은 보험회사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2년 뒤 그들은 바랬던 임신 소식을 들을 수 있었지만 4개월 만에 유산하는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2년 뒤 크리스틴이 임신했을 때 그들은 세상을 다 가진 사람들처럼 행복해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축복 속에 태어난 아들 에릭은 선천적으로 심장에 문제가 있었는데 심장이 좀 커져야 치료가 가능했기에 그들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예민해졌고 예전에는 그냥 좋게 넘어갈 것들도 다툼으로 이어지고는 했죠. 마이클은 지인들에게 아내와 관계를 가지지도 못한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나서야 아들은 치료받을 수 있었고 그제야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개월 뒤인 1986년 8월 13일 그들이 어렵게 되찾은 평범한 일상은 사라졌습니다. 이날 크리스틴이 살해된 채 발견되면서 말이죠. 전날은 마이클의 생일로 그는 하루 휴가를 내고 호수에서 쉬었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얼마 뒤 크리스틴은 에릭을 재우러 갔고 마이클은 홀로 거실에서 영화를 보다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관계를 갖고 싶어 했지만 그녀는 피곤했는지 미안해 다음에 하자 자기야 라고 하길래 그냥 그대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이클은 어제 자기를 거부해 서운했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오전 5시 반에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이 좀 지났을 무렵 그들의 이웃인 미샤는 집 앞 계단에 앉아있는 에릭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크리스틴이 보이지 않자 미샤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3살 된, 그것도 치료를 받고 얼마 되지 않은 아들을 그녀가 그렇게 방치해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됐거든요. 크리스틴을 불러보았지만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자 그녀는 조심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침실에서 사망해 있는 크리스틴을 보고 놀라 신고했죠. 경찰은 그녀의 몸에서 타살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머리에 8번의 둔탁한 공격을 받았는데 나무 조각들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흉기는 나무 방망이 같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무렵 마이클은 일을 마친 뒤 베이비시터의 집으로 갔는데 에릭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는 이상하게 생각해 집에 전화를 걸었고 경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아내, 집에 온 경찰.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생각에 그는 서둘러 집으로 갔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집 전체는 경찰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마이클을 맞이한 것은 짐이라는 형사였는데 하나 알아두고 가야 될 것은 짐은 과거 헨리 리 루카스라는 연쇄살인범으로부터 허위 자백을 받은 악명 높은 형사였다는 것입니다. 짐은 마이클에게 여러 질문을 했고 집과 차를 수색할 수 있도록 동의서에 서명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질문 중에는 바람을 피운 적이 있는지, 밤일은 자주 했는지와 같은 마이클을 범인으로 의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죠. 그러면서 그는 마이클이 아내에게 남긴 서운했다는 내용의 메모를 지적했습니다. 메모를 쓴 건 맞지만 겨우 그런 이유로 아내를 살해하는 게 말이 되냐며 강하게 말하고 나서야 태도가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없어진 물건이 있는지 물어보자 그는 아내의 지갑과 선반에 놔둔 권총이 사라졌다고 말했고 이런 식으로 몇 시간의 신문 끝에 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소식을 듣고 찾아온 크리스틴의 오빠는 주변을 둘러보던 중 동생의 집으로부터 100m 정도 떨어진 숲에서 반다나를 발견했습니다.
반다나에는 혈액과 머리카락이 묻어 있었는데 당시 기술력으로는 그게 누구의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형사는 이웃들로부터 어제 숲과 공터를 오가는 남성을 보았다는 증언을 들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형사는 마이클을 범인이라 단정짓고 조사에 임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검찰은 마이클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다. 평소 둘이 자주 싸웠다. 전날 그가 그녀에게 서운함을 느꼈다는 것이 범인으로 지목한 결정적인 이유였다는데 나중에 밝혀졌지만 슬라이딩 도어에 잠금 장치가 풀려 있었고 둘은 자주 말다툼을 벌이긴 했지만 격하게 싸운 적은 없었습니다. 사라진 권총이나 크리스틴의 지갑, 즉 강도의 범행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되지 않았고요. 1987년 2월에 열린 재판에서 검사는 관계를 거부해 화가 난 마이클이 아내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새벽 1시에 살해됐다는 검시관의 주장을 내세워 5시 반에 출근하기 전까지 그녀가 살아있었다는 그의 주장이 거짓이라 말했죠.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검시관은 처음 주장 당시 이 시간이 추정치일 뿐 과학적 진술이 아닌 인용인 점을 분명히 했고 나중에 오전 6시로 사망 추정 시간을 바꾸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기술이 발전되지 않아 여러 변수로 정확한 시간 예측이 힘들었던 것인데 그럼에도 배심원단은 2시간의 심의 끝에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방어 측의 증거를 공개하라고 명령했음에도 검찰 측이 분리했던 증거를 은닉했기에 이런 결론이 난 것입니다. 은닉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웃들의 증언을 묵살, 침입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빨간 장갑과 콧수염을 기른 괴물이 나무로 엄마를 공격하는 걸 보았다는 에릭의 증언.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간 마이클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기나긴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점차 DNA 기술이 발전했고 그의 변호인단은 현장에서 발견된 여러 물품에 대한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요청한 물건 중에는 크리스틴의 오빠가 발견한 반다나도 포함돼 있었는데 거기에 묻어있던 혈흔에서 크리스틴과 다른 사람의 DNA가 발견됐습니다. 그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는 금방 밝혀졌습니다. 마침 그는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있던 인물이었거든요. 그의 이름은 마크 앨런 노우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적이 있던 그는 그렇게 꼬리가 잡히며 체포됐습니다. 크리스틴을 살해하고 2년 뒤 데보라라는 여성을 같은 방식으로 살해했던 것도 밝혀지며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진범의 체포로 곧 마이클은 풀려났고 2011년 12월 19일에 공식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가 누명을 벗기까지 걸린 시간 24년 7개월. 처음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마치 자기가 미래로 온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텍사스 법에 따라 그는 연간 8만 달러의 평생연금과 직업훈련 및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과거 그의 사건을 맡아 법원이 방어 측의 증거를 공개하도록 명령했음에도 증거를 은닉했던 검사 켄 앤더슨은 법원 모독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10일의 징역과 500달러의 벌금, 5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는데 좋은 행동에 대한 공로, 즉 모범수로 선정돼 5일 뒤 석방됐습니다. 실적에 눈이 먼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누명을 쓰고 25년 가까운 시간을 날려버린 마이클. 현재 교회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하며 새로운 가정을 꾸렸던 그의 앞날에 더 이상 먹구름이 끼지 않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